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충격 도가니 지난 이제 2019년 12.16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했는데 그거보다 더 셀 수 있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27번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세다. 아마 저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번 대책이 한마디로 파워풀한 거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최근 이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이 지금 대책 나온 지 뭐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뭐 아주 그냥 뭐 시작이 뭐 난리였어요. 특히 그렇죠. 이제 주말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 대책 뭐 강력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셌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위원님 생각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뭐 제가 정부 당국자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런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포하고 뭐 성동구나 뭐 아니면 동작구, 뭐 강동구 이 일대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나 뭐 요 정도를 이제 일단 지정을 해놓고 나서 추이를 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토제로 들어갈까 말까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 전혀 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강력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게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책을 저는 이른바 강남하고 그다음에 마용성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충격요법이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이들 지역이 상급지 갈아타게 하고 그다음에 똘똘한 한채 바람이 불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죠. 그러니까 집값 급등의 진앙지란 말이에요. 이 진앙지를 향해서 메가톤급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다.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충격 도가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국은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집을 살 때 이제 DSR도 필요 없고 이것까지만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 중심의 고가 아파트 수요를 급냉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면은 종전에 이제 주담대로 나오는 게 거의 14억 가까이 나왔어요. 13억 9,6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밖에 안 돼. 그러면 감소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8억 가까이 돼. 그러니까 57%나 줄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627 대책을 놓고 보면은 지난 이제 2019년 그때 이제 12.16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뭐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했는데 그거보다 더 셀 수 있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27번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세다. 아마 저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번 대책이 한마디로 파워풀한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돈줄을 딱 막아버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7, 8억으로 집 살려고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한 13억을 구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으니,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이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진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순간에 집을 못 사게 돼가지고 되게 난감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주말 끼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게 지금 뭐 급매물이 쏟아진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아니다 뭐 매물 잠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패닉이죠. 한 말씀드리면. 패닉.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뭐 급매물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호가가 뭐 2, 3억 정도 이제 떨어지는 게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가장 그 당혹스럽고 또 급매를 일부 내놓는 분들이 주로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썼던 분들. 네. 아, 이거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일단 뭐라도 하나 잡아놔야 되잖아요. 우선 사놓자. 그러고 이제 종전집을 팔아야 돼.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갈아타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일정 기간 안에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3년 안에 뭐 양도세나 뭐 취득세 중과를 안 당하려면은 뭐 그 안에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최대한 대출을 내 가지고 이 집을 샀잖아요. 네.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이 빌린 사람들은 뭐 12, 3억씩 뭐 15억씩 빌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지금 안 팔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것도 세잖아요. 네. 그럼 대출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냥 과도한 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황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 조마조마하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규제 지역에서는 내년 5월까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곧 나올 텐데 저는 연장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절세 목적의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 지금 대출을 많이 낸 사람들 그다음에 기존에 또 이 세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느낌이 백척간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네. 코너로 약간 몰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부 좀 급매물로 좀 내놓는 뭐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강남 쪽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는 3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개월 정도. 예.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 말에 그때 이제 15억 담보 대출 금지를 했을 때의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그 효과는 있더라. 아, 대출이 이제 네. 갑자기 막혀버리면 네. 시장은 좀 예. 냉랭해질 수 있다. 예, 냉랭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9년 말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2020년에 그 한 6개월 정도 흐름을 보니까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12월이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네. 1.7% 올랐거든요. 많이 12월에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월간으로. 그런데 1월에 0.8% 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또 2월에는 다시 1.45% 정도가 돼요. 네. 조금 올랐죠. 그런데 3월에 가면 0.7%, 4월에 가면 마이너스 0.86이 돼요. 그다음에 5월에 가서는 한 0.5 정도 되는데 이게 다시 6월 가면은 빵 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번 대책이 만약에 15억 대출 금지하고 효과가 비슷하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보수적으로 한 3개월 좀 더 가면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 쪽은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네.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요번 대책이나 그때 당시 대책이나 성격이 있잖아요. 비싼 집 사는 사람한테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아마 효과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뭐 그러면 6개월 뒤에 바로 방 오른다는 거냐? 그럼 봐야 돼요. 또 대책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약간 그 형식이 바뀌었다 뿐이지 과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넘어가면 뭐 대출 안 해주는 거나 사실상 뭐 30억짜리 집 사는데 6억 대출 해주는 거나 뭐 안 해주는 건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10억 대출 규제가 더 센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그때는 뭐 토호제가 없었죠. 네, 뭐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그렇죠. 뭐 비슷비슷한 정책이니까 사실 효과도 비슷하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어쨌든 고가 지역들은 조금 잠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거는 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반대로 경기도권은 이제 뭐 사실상 6억 대출로도 충분히 집을 많이들 살 수 있으니 네. 좀 그런 효과는 좀 뭐 이렇게 잠김 현상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아마 이른바 이제 흔히 말하면 한강벨트라든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중저가정 주택 정도는 한 1개월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달 왜냐하면 정도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들어를 갖다 뭐라고 해요? 프리즈라고 그러잖아. 네. 동결시켜 버리는 거지. 이번에는 워낙 충격이 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면 6개월 그 대출 받으면은 6개월 안에 이제 입주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네. 우주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좀 부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책 대출도 줄어듭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죠.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갭 투자가 아니라 상급지 갈아타기잖아요. 네. 그럼 트렌드에 안 맞네. 음. 그렇긴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 대출에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는 지역과 적용이 안 되는 지역, 아니 적용이 좀 덜 되는 지역이었죠. 간의 좀 차이는 온도 차는 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아마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쪽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올 하반기에 제가 주택 시장의 키워드를 저는 갭매우기로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순환매,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좀 지나면은 아마 그쪽으로 좀 수요자들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모든 지역이 지금 이게 긴가민가 뭐 이렇게 뭐 약간은 분위기 파악하는 네. 뭐 그런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책이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규제가 같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하는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좀 시간을 좀 둬야지만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갑자기 거니까. 뭐 충격적인 일이 터지면요 이게 네. 그 인지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선 겁도 나고. 겁도 나고 그래서 네. 아마 서서히 아마 그거를 알고 나면은 조금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의 또 특징 중에 네. 하나가 수도권하고 뭐 서울 쪽을 타겟팅해서 한 느낌이고 사실상 지방은 뭐 딱히 뭐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돈을 보내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지방으로 과연 이 매수세가 옮겨갈 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으로 매수세가 뭐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는 이번 대책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은 저는 옹기도 아니고 네. 숨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숨통뜨기 정도. 정도는 트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네. 이게 적용 안 되잖아요. 6개월 유예를 했죠. 그다음에 정부가 준공 후에 미분양 그 양도세 혜택도 이제 부여를 하고 또 기준 금리가 낮아질 거잖아요. 네. 근데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보다 오히려 금리 인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 이전도 추진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보면은 아마 서서히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은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갑자기 뭐 좋아지겠습니까? 뻔히 다 알잖아요.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고 그리고 핵심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자꾸 유출이 되고 뭐 지역 경제도 안 좋으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악의 국면은 서서히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초점을 어디다 주냐에 달라요.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지방 경기가 좋으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게 시장이 좋아지는 순서가 있어요. 네. 지금 미분양이 안 팔린 이유가 뭡니까? 분양가가 비싸서 그렇잖아요. 네. 지금처럼 월죽신문한데 왜 안 팔려? 분양가가 비싸니 그렇죠. 대신에 기존 매매 가격이 아마 분양가보다 주변 미분양보다 쌀 겁니다. 네. 요거부터 기존 매매 시장이 약간 거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좋아지면은 지금 악성 매물이 아마 소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미분양은 자연스럽게도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회복의 신호탄은 미분양이 주는 게 아니고 네. 기존 매매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고 네. 가격이 오르는 걸 그걸 포인트로 잡아요. 그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수도권에 산재에 있는 이 2차 공기업이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임기 내에 로드맵 수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1년으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서울 수도권은 하우스푸어 문제로 난리를 쳤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요 16.5% 올랐거든요.
그때 부산은행 어마어마했죠.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때 터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 당시에 제가 5대 광역시 아파트를 제가 KB 시세를 봤더만 더 올랐더라고. 그 20.3%는 올랐다고요. 네. 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바로 1차 공기업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도시 들어선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부산에 해수부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기업도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주택 수요가 튼실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게 남하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 오늘이 안 좋으면 내일도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네. 이른바 지속 편향인데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는 없지만 지방도 조금이라도 좀 뭐 조금 나아지는 뭐 그런 양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의 가격대를 보면은 뭐 전세가랑 비교해 보면 정말 싼 동네들이 많이 있는데 섣불리 그 동네를 지금 매수를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다주택 규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아직 그 정책적으로는 뭐 다주택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는 거죠 현재는.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지방에서 내가 다주택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은 취득세 경우 세 채잖아요. 네. 세 채부터 8%죠. 지금 강남은 두 채부터 8%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느낌은 한 네 채부터 8%가 될 것 같아. 뭐 그 정도는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거는 아마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제가 지방이 조금은 숨통이 들 수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문제는 지방의 집값이 안 빠졌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졌잖아요. 그때 2022년 한 년 동안에 서울하고 경기 쪽 22%, 인천 23%, 세종 23%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은 10%밖에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느냐? 통화량이나 금리에 민감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실수요니까. 좀 덜 올랐다. 그래서 지금 회복률로 보면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회복률이 수도권이 85%예요. 네. 지방이 87%입니다. 덜 빠졌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회복 속도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보다 좀 느리다는 뭐 다른 뭐 이런 뭐 경제적인 어떤 거는 이유를 떠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확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여전히 덜 빠졌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요가 뭐 지방까지 가기에는 조금 뭐 부족함이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전월세 쪽도 규제하는 게 대책이 같이 막 포함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전세금 뭐 반환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막겠다 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안에 막 실거주 해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개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전세에 공급하는 건데. 공급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번 대책을 어떤 시각에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신호를 다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가게 하는 요인과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동시에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입금 6개월 이제 그 이내. 6개월 이내 전입하는 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세 안 내놓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양도세 때문이라도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네.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후순위 대출로 갭 투자를 했죠. 네. 이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 외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죠. 그다음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많죠. 전세 유통 물량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담대 이제 문턱이 높아지니까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전세 네. 대출은 규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요인만 보면 전세값이 올라갈 요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이제 신규 입주 단지에서는 이게 흐름이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돼요. 네. 그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입주 때 그러면은 어차피 잔금 치를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세입자 너 들어와, 너 돈 내놔. 그러면 내 집 사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잔금을 내는데. 치렀는데 이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는 되죠. 세입자가
대출 안 받는 세입자면 돼요. 그러니까 생현금으로 전세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지만 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싼 동네는 가능하지만 그죠? 비싼 동네들은 대부분 대출을 내겠죠. 그러면 수요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세가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마 입주 단지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전세보다는 아마 반전세 나 반월세가 좀 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전세 그 태거자금 대출 있잖아요. 네. 그것도 1억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거 그 생활자금 대출하고 같이 1억이거든요. 다 합해서. 네. 그럼 세입자가 이제 갑자기 나간다고 그래. 네. 그리고 또 계약행 청구권가 있었어. 네. 그러면 나간다는 통보하는 즉시 뭐예요? 3개월 안에 안 주면은 이 경매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럼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뭐 담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해주는 거잖아요 대출을. 원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인데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약간 집주인에게는 약간 도덕적 회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지. 일종의 약소금이 만기된 거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의 이제 실정은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다가 뭐 기존 세입자한테 어떻게 보면 채무를 상환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보면 쓴 세입자 그 세입자를 둔 아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 목돈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할 수 없죠. 그게 혹시 전세 가격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게 긍정적 요인이에요? 플러스 요인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죠? 뭐 그렇죠. 그게 아마 전세 시장의 일부 좀 뭐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겠다고 해버리면 3개월 안에 어쨌든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세가 10억인데 이게 한 그러면 한 9억에 내놓고 자기가 뭐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태거 자금을 쓰든 아니면 자기 비상금 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하든 뭐 이렇게 대응을 할 텐데 아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응을 할 텐데 문제는 좀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잘못하면은 좀 콘으로 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럼 오히려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한두 개 좀 정리하게 되는 요인일 수도 있겠네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미리 좀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도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갖고 맞아요. 있는 분은 네. 안 계시고 아마 이 일은 아마 불똥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이런 비아파트 쪽에서 아마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전세 들어가는 아니 것도. 빌라나 지금 다세대 쪽에 그 전세 사기 여파로 지금 세입자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네. 그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세입자 갑자기 나가버린다. 아니, 네. 그 월세를 드렸으면 관계없지만 전세를 드렸다면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증한도가 또 뭐예요? 이번에 90에서 80% 줄어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서 아마 좀 골치를 앓는 집주인이 좀 많지 않을까. 저는 이번 생각해봅니다. 대책을 보면서 와, 비아파트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와 좀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제 아는 분도 보니까 이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갖고 이제 계신데 이게 이제 그게 그냥 뭐 전 재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월세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인데 이게 다세대는 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강남에서 갖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돼. 네. 물론 유예가 돼 있지만 그리고 취득세 살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그다음 105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505호도 405호도 있을 텐데 102호부터 이게 취득세가 8%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비강남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그럼 지방 같은 데는 이 103호부터 8%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세대나 이런 데서 전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전세 월세 문제가 지금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저는 패스트 주택이라고 보거든요. 금방 짓잖아요. 6개월이면 그렇죠. 다 짓죠. 네, 지하를 안 파니까. 그러면 지금 동네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지금 일하지 않고 그 공급이 끊어지니까 지금 앞으로 이거를 전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급 확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이 동네 집장사 하시는 분들을 살려야 된다. 네. 그리고 저렴한 어떤 전월세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 꼭 하고 싶었어.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통으로 그 다세대를 사는 경우에 그거는 저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그냥 다가구랑 같이 지급해야 된다. 그것들을 보면요, 뭐 건축물 대장만 다를 뿐이야. 네. 그러니까 다세대는 4층이고 다가구는 3층이야. 그것들을 보면 똑같아. 요새는 또 필로티까지 넣잖아요. 다가구 그러면 그것도 4층이야. 근데 실제로 그거는 다가구는 공동주택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다세는 진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상에 그게 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이게 저 뭐 다세대 하나 갖고 있는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완전히 이제 그 코너로 몰리는 거기 때문에 통으로 사는 경우에 그 네. 부분으로 사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다주택이 맞아. 근데 다세대를 누가 그 구분해서 팔아요? 통으로 사지. 그런 경우는 약간 다가구처럼 좀 이렇게 같이 봐서 좀 세금을 매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뭐 비아파트 쪽도 그렇고 네. 이 전월세 쪽은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